사랑의 예수님, 이 위기의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울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님 앞에 기도만 드릴 뿐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함을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돌이켜서 이 한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손에 넘겨주지 마시고 북한의 손에 넘겨두지 마시고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기의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오전의 말씀처럼 스바냐 선지자는 구약 성경 선지자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은 원래는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이 바로 황무와 폐괴의 날이라고 하는데 폐괴는 바로 파멸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한미국인들을 먼저 철수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거의 탈출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미국 민간인 소개 작전 NEO라고 합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미국의 국방계획국 소속의 부차관급인 설리번 소장과 그리고 전략부분 부차관부입니다. 엘리자베스 코드레이 두 사람이 북한의 육체 핵실험이 끝난 후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이들은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가족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현재 27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소개작전을 책임진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국민을 이동시키려 한다면 전쟁의 조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면 그런 조짐이 있다. 하루에 1천억 원이 우리 한국에서 자금이 외국 자본이 현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죠.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가족과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을 압니다만은 참고로 영상을 듣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미국 대사관에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둬야 합니다. 등록된 사람들에게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탈출 방법 등을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여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등록을 해주려고 합니다. 만일에 그 소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미국의 결심이 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에 AFN 360이라는 앱을 깔면 거기에서 방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그 미군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그 지침을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어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들어보라고 에스더 간사에게 말해 두었습니다. 긴급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되면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여권 등의 서류 모든 물건을 잃어버려도 여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 보고 아무래도 확인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서울 용산기지 등의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혹은 대사관 아니면 부산 소재 영사관 전국에 18개 집결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피해서 그 통제소에 모이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잠실 학생체육관 앞으로 가면 거기서 헬기를 타고 대구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군용기가 민간인을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탈출시켜 준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 전에 먼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산 앞바다에 준비된 LST 뱅고 같아요.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월남 폐망 때에 미리 미국의 자국민들을 바로 LST를 통해서 피신을 시켜주는데 그때 한국인들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민과 함께 우방 국가들의 국민들도 이런 식으로 철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철수가 시작되면 전쟁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대피 순위 1순위는 주한미군의 배우자, 직계가족, 군무원, 미 정부 관료. 2순위, 이들은 미국의 공군의 수송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이동했다가 본국으로 가게 되고, 2순위는 미국 시민권자, 3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직계가족입니다. 주요 미군 기지를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군 기지는 동두천, 의정부, 서울, 춘천, 파주, 대구, 인천, 부산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군 기지 위치를. 그러면 차면 그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국민 수송 작전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입니다. EU가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배포한 한반도 유사시 행동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라디오와 TV에 속보를 청취할 수 있는 채널과 주파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외국환 현금입니다. 현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외국 돈으로 준비하라는 거겠죠. 식량과 식수 이것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피소로 일단은 이동하라고 합니다.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 변동이 있으면 대사관에 즉시 알려서 바로 연락이 닿도록 하고, 북한이 만일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일단 집안에 있으면서 외부 공기를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비닐 같은 것을 많이 사두었다가 창문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여차하면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코와 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내립니다. 생화학 무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라고 유럽연합에서 행동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타격을 결심하면 정부끼리는 압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미국 계획의 공개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관련 없이 자발적으로 철수를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으로의 남한의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제한시키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한국은 지금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이미 외국한 다 빠져나가고 있죠. 외국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까지도 금지를 시키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집니다.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수출도 막혀버렸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의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일본은 미군의 협조로 군용기를 이용해서 주한 일본인을 귀환하거나 활주로 이용이 어려울 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활주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타격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항공기도 뜰 수 없고 군용기도 뜰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산에서 자위대 함선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위대 함선을 이용해서 귀환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김정은이가 3차 세계대전으로 위험에 빠뜨린다고 중국은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민들한테 즉각 귀환하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예.
자, 투자 가치가 있는 한국 기업에 그동안 계속 주식 투자를 하던 외국 주주들이 현재 주식 시장에서 하루에 7천억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서바냐 선지자처럼 똑같은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의 날이다. 화염과 분노의 날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타락한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준비되어 있고 엄청난 힘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로 전 세계를 위협하면 북한은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로켓맨이 자신과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살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로켓맨의 자살 임무는 완전한 파멸이다. 로켓맨은 김정은을 가리키는 거죠. 로켓을 만드니까 로켓맨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서로 막말로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부패 독재이며 이란 핵 협상은 미국이 체결했던 모든 협상 중 최악의 일방통행 고려이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핵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풀어주어 버렸어요. 어쩌면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무저경에 있는 악한 영들, 바알세불 같은 악한 영들,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영, 정갈, 바로 그 메뚜기 떼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지금 풀어놔지 않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IS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이게 때마다 약간이잖아요. 모양은 다르게 계속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을 압박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9장에서 무저경에서 나오는 황충이 풀려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베네수엘라는요. 지금 베네수엘라 삶은 엄청 인플레이션 500%까지 뛰어온 거 아시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진작부터 국제금융주의자들이요. 국제금융그룹이 거기는 경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지금 빈곤 국가가 되어버렸고 정말 하루 한 끼 밥 먹기도 힘든 그런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는 부패 정권이 빈곤과 고통을 양산하는 이념에 따라 풍요로운 국가를 파괴했다. 부패 정권과 국제금융 그룹들이 손을 잡았겠지요. 항상 해왔던 것처럼. 부패 정권이 베네수엘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어떻습니까?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바사르 알아사드 범죄 정권의 행동은 인간의 양심에 충격을 안겼다. 근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좀 위협적입니다. 서로 치닫다가 보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충돌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치킨 게임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 치킨 게임이 뭐냐면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마주보고 달려갑니다. 둘 중에 하나가 중간에서 옆으로 틀지 않으면 차 두 대는 그대로 받고 둘 다 즉사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누가 그 중에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치킨이 되는 겁니다. 겁쟁이죠. 치킨이 겁쟁이라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겁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은 이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충돌하거나 그 중에 하나가 피하면 그 사람은 겁쟁이가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피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보통 치킨 게임이 자기네들끼리 자살로 그렇게 끝나겠지만 치킨 게임 속에 한반도가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붙었을 경우에는 터지는 것은 바로 미국이 아니라 치킨 게임 당사자가 아니라 한반도가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돌진했을 때 피를 보는 것은 핵과 군사력이 없는 남한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다. 참,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막말을 내놓습니다. 김정은은 한 번도 사상 유례 없이
김일성도 그러지 않았고 한 번도 이들은요 모습을 드러내고 공개적인 인터뷰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성명 발표 안 하는데 김정은이 화가 이번에 되게 났나 봐요. 자기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사상 최초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 늑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 무엇을 생각했던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망나니 깡패, 늑다리, 늙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제사회 여론은 김정은이 단순한 말폭탄의 위협으로는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주요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서울의 안전을 확보되면서 북한을 공격할 옵션이 많지 않다 그렇게 보답니다.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대북 군사 옵션들 있기는 있지만 모두 위험 부담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대봐야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CNN에서는 우리 한국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시뮬레이션까지 다 지금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선택할 만한 그 선택지는 많지만 그 선택지는 모두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측근에 있는 사람에게 다치는 사람은 미국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다치겠어요? 북한과 남한이 다치겠죠. 대북 핵 공격 경고를 통해 핵 확장 억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방법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핵 확장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핵 대 핵입니다. 강 대 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제를 시키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김정은을 불시에 제거하는 참수작전. 북한의 무기 체계를 마비시키는 EMP 전자기파입니다. 공격. 북한의 재래식 무기, 장사정, 포와 미사일 등에 대한 정밀한 타격. 가장 현재까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핵 확장 억제입니다. 어떻게든 북한이 핵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 서울 시민이 다치지 않는 방법은 없다고 그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에 핵 억제를 위한 협상이나 정책 이것이 한반도에 다른 해법이 없다라고 그건 현재 아주 참신한 인재 아닙니까? 마크롱은 젊은 나이에 39에 프랑스 대통령 되어서 거의 그 정당 자기 정당 거의 다 다수의 득표를 다 받고 거의 독재 아닌 독재를 치닫고 있는 정말 젊고 참신한 젊은이. 그 사람은요 바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감성이 굉장히 많이 앞서는 것 같고 감정이 복받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상당히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서울 시민을 다치지 않게 하고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의 핵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10명 없어서 불바다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공의를 향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황무와 바로 폐교의 날입니다. 바로 황무와 파멸의 날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날이 되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은 바로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1950년에 북한이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날이 바로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경선을 구하는 사람, 무서운 날에 이런 엄청난 날에 숨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북의 군사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 확장 억제입니다. 목표는 유사시에 말입니다. 대북 핵공격 전략으로 북한의 대남 타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각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가 뭐냐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기술 발전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향후 핵 군축이나 핵 군축도 진행 가능성 있고, 당장에는 대신에 핵 대 핵, 강 대 강으로 서로 맞붙어서 효력은 있지만 약점이 한계가,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핵 개발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수작전이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김정은이를 참수 죽이는 겁니다. 북한군 수뇌부 괴멸이 되면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참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김정은과 군 지휘부용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은신처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것이 백성인 거 아셔야 합니다.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따로 지하 벙커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리로 다 숨습니다. 어느 나라도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은 불쌍하고 가난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암살을 하고는 싶은데 지하 벙커 잘못 때리거나 그 은신처를 잘못 때렸을 때, 실패했을 때 남한과의 전면전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건드리면, 지금 김정은을 건드리면 같이 자폭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EMP탄입니다. EMP탄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전자기파죠. EMP탄 공격 및 사이버전입니다. 그러면 북한군의 무기체계의 전자장비를 EMP탄을 폭발을 시켜서 완전히 전자장비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면은 핵미사일도 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주요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이버전은 북한의 폐쇄적인 인터넷 때문에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효과를 미리 예상해서 방사정포 같은 것을 우리 남한에, 이런 재래식 무기로 남한에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사정포 혹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입니다.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대남 초기 공격용 주요 시설이 모두 파괴됩니다. 장사정포는요, 초기 공격용은 뭐냐면 그냥 그 재래식 무기로 쏘아대는 겁니다. 핵미사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방사정포가 현재 1000문이 넘는 북한의 방사정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정포. 근데 일시에 파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분산되어서 교묘하게 아주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식도 발사대가 있어요.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추적해서 방사포나 장사정포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재래식 무기 장사정포입니다. 방사포, 장사정포 이런 것들인데 남한에 위협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수도권에 이런 포병 화력을 완전히 쏟아부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당에 3발을 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분당 1분에 3발. 그런데 1분에 3발을 쏠 수가 있는데 1000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000문. 1분에 1000문을 사용해요. 그러면 1시간 반이면 거의 3000발에 100만 문을 쏘아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 3시간 정도 이내에 6000발, 그리고 200만 문 이상을 남한에 쏘아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사정포, 방사포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방사 정포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수도권은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만일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들에 대한 발사 권한을 말입니다. 화학 무기라든가 케미컬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발사 권한을 독립된 부대가 이미 지시를 상부의 명령 없이 유사시에 명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명령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예를 들어서 공격을 받으면 아니면 김정은의 명령 없이도 이제 위험하다 판단했을 때는 그 개별 부대에서 얼마든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MP탄 공격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어떤 것인가? 자, EMP는 핵무기 폭발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입니다. 그리고 EMP탄만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EMP탄의 공격을 받으면 지상의 전자기기 내부 모든 회로를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복구 능력 없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특수한 가림막 시설이 있으면 되는데 이 가림막이 제가 알아보니까 마인드 컨트롤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전자기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알루미늄으로도 해보지만 그 알루미늄을 쓰고 있으면 외부에 공격이 올 때 이게 알루미늄 여러분 그 어딥니까 거기에 넣어서 돌려보세요. 이거 뭐죠? 네, 렌즈,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면 어때요? 불이 팍팍팍 튀잖아요. 그런데 완전 차단되는 것은 불이라고 합니다. EMP탄에. 그래서 EMP탄을 쏘게 되면요. 서울 전역이나 한국 전역까지도 EMP탄으로 완전히 무기력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현대 문명을 순식간에 부석기 시대로 돌려보내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명 기기가 EMP탄 한 방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핵무기 EMP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고. 자, 핵무기 EMP 전자기 펄스죠. 이것이 바로 화성 14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그 위력입니다. 2015년 한국기술연구소가 밝힌 내용입니다. 자, 100킬로톤입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입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 TNT는 바로 원자핵의 원자력의 물질이 TNT입니다. 그래서 100킬로톤을 핵폭탄을 서울 상공에 그러니까 화성 그 ICBM의 위력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킬로톤의 핵폭탄을 서울 상공 100km 이내에 터뜨리면 한반도와 주변 국가까지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권영수 전 국방대 교수가 밝힌 것입니다. 고도를 60에서 70km 구간으로 낮추면 한반도 남쪽 지역, 즉 대한민국 전역에 EMP 효과를 만들 수 있고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고도 400km 상공에서 핵폭탄 폭발로 미국 전역에 EMP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미국에서 고도 400km에서 공중 폭발하면 미국 전역을 모든 기기들을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은 100km 위에서 100킬로톤을 터뜨리면 남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그동안 EMP탄 개발에 관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EMP탄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개발할 때 가장 큰 난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대기권 진입 기술입니다. 그 20km 남겨놓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탄도부가 있어요. 그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공기 밀도가 높고 고도 20km 구간을 통과할 때 가장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도 20km 구간 통과 전에 폭발을 시켜서 EMP탄을 폭발시키겠죠.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EMP탄은 군치위 체계는 물론 모든 그 EMP탄이 터진 곳의 전자장비는
전체가 마비됩니다. 이건 작년 4월 6일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전자기 교란탄 EMP죠. 전자기 교란탄 EMP탄으로 첨단 전자 유도 무기를 모조리 무력화할 수 있으며 항공모함 전단을 일거에 소멸할 수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항공모함, 한반도 해역에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선제 공격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북한의 EMP탄을 우려해왔는데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2004년부터 북한의 EMP탄 개발을 도왔다.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2014년 의회 보고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 도왔어요? 러시아가 EMP탄을 개발을 도왔어요. 북한이 저렇게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상대하는데 그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염려하는 대로 이것은 자칫하면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전쟁으로 비유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ICBM을 통한 직접적인 핵 타격보다 EMP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방위구상 헨리 쿠퍼 전 국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ICBM을 통한 직접적인 핵 타격보다 EMP탄을 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워낙 이것이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모든 전자기를 파괴만 시켜놓으면요. 이쪽에서는요. 재래식 무기 하나만 가지고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지금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AI입니다. AI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공지능 그것이 인공지능 사람으로 만들었던 기계죠. 물론 인공지능 기계인데요. 인공지능이 여러분 인간의 머리를 이새들과 바닥에서 바둑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새들이 1승했더라고요. 알파고와의 그 바둑전에서 1승했고 모든 인간은 바로 알파고에게 다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굉장한 위험이 있다라고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기계 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진 이거는 기계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입니다. 이건 컴퓨터 공학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의 두뇌를 앞지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AI는 북한보다 엄청나게 위험하다. 3차 대전은 북한 핵보다 AI 경쟁으로 인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실험은 현존하는 문명 위기 목록에서 하단에 위치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AI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AI 우월성 경쟁이 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통상적인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무기회사들이 개발한 AI를 얼마든지 획득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상품이니까 국가가 사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선제 공격이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사용을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시스템이 결정할 경우 이것은 기계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결국 기계가 이기게 될 것이다. 테슬라 창업자 겸 CEO 머스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러시아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미래이며 이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두뇌나 지식보다는요 바로 이 기계가 움직였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계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온 세계를 파괴하는지 여러분 영화 한 프로 정도만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계를 당할 머리가 없으니까. 이 기계는 어느 정도냐 하면 AI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미 프로그래밍 시켜놓으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감정이란 게 있어서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데 AI는 감정이 없어요. 스스로 문제 해결까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바둑을 두어서 사람을 모두 이길 정도면 AI의 두뇌는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두뇌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 때, 누구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었을 때에 따라서 그 효과는요, 이 지구를 거의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EMP탄도 무섭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단체 카톡으로 넣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여러분이 좀 준비해야 될, 지금 이 정도 상황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전시행동 요령과 개별 준비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시행동 요령입니다. 대피소 위치는 좀 미리미리 자기의 주변 환경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활동하는 거리가 있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미리 알아두셨다가 예를 들어서 핵이 터지거나 생화학 무기가 터지거나 방법이 틀려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다가 만일의 경우 비상시에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타워 팰리스 입주민들에게 전시행동 요령 문서가 제작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지하 5층 집결지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습 경보 발령, 화생방 경보 발령, 경계 경보 발령. 틀려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령되는지 그 신호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시 대피는 지하철역이나 고층 빌딩 지하층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안전 디딤돌 앱을 이용하시면 내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처럼 한번 찾아보시면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경보가 울렸을 때는 이건 생화학 무기입니다. 방독면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밖에 있을 경우에 방독면이 없었을 때는 하다못해 손수건이라도 가려서 화생방은 그렇습니다. 생화학 무기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이 눈이나 코나 입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모두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파괴시켜 버릴 것입니다. 만일에 핵폭발이 이루어지면 반대 방향으로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바닥에 닿으면 또 안 되는가 봐요. 엎드리게,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로 엎드린 상태로 대신에 눈과 귀를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눈과 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입은 대신에 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준비물입니다. 생전 배낭을 하나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방독면, 가급적이면 대형 사이즈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방독면, 마스크, 수건, 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초콜릿이나 아니면 육포, 에너지바, 그리고 통조림, 쇠고기 육포 뭐 이런 것들 고열량으로 구성된 비상식량 2주분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생수는 2리터짜리 2병, 평시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소독제나 뭐 해열, 진통제, 지혈제, 그리고 평소 복용하는 약들이 있으면 그것도 준비를 하고, 붕대, 반창고, 탈취면, 손전등, 속옷, 등산용 침낭, 고무장갑, 피부 제동용 비누, 비닐 우위, 코팅된 가족 사진 한 장,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신분증, 이것은 여러분 지금부터는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권, 현금. 저는 여기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실 겁니다. 만일의 차량 이동을,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타워 팰리스 입주민들에게 준 전시 행동 요령이고, 여러분이 만일에 차량을 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그런 일이 났을 때 남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EMP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위성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전부 다 이 위성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근데 전자기가 모두가 파괴되어 버렸으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자기 집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되겠죠. 자동차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항공로, 활주로 폐쇄할 것이고 하이웨이, 고속도로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대신에 지도를 상세하게 지도를 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도를 보면서 찾아갈 수가 있겠지요. 내가 다니던 그 하이웨이만은 고집하지 마시고 그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의 이착륙을 막기 위해서 먼저 공항과 활주로 그리고 고속도로를 파괴합니다. 이건 보통 전쟁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헤어질 것을 생각해서 가족끼리 어디에서 만나자.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왕좌왕 하다 보면 가족을 못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북에서 내려올 때 어떤 분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급히 아기를 업고 내려오다 나중에 뒤돌아 아이가 소리가 없어서 내려보니까 베개를 아이는 버려두고 베개를 뒤에 짊어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신이 없죠. 미리 여러분 준비를 해두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고 만일에 없으면 정말 감사하죠. 전쟁이 없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현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은행에서 돈 다 찾아가면 은행이 난리 날 텐데 여러분 한꺼번에 현금 찾으시면 은행에서 돈 안 줍니다. 돈이 없어요. 현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은행에 갔을 때는 too late, 늦습니다. 현재 이거는 전 세계 은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은행의 부분 지급 준비금이 7% 이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원래는 예금주들이 예금한 100%를 은행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93%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빌려주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은행은 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는 높게 받고 그 여러분의 예금은 이윤이 얼마예요? 아주 낮게 책정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돈을 찾아버리면 은행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부분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은행에는 항상 보통 돈 찾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100%가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예금주들이 다 오면 100%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7%만 지급할 수 있어요. 비상시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 조금만 한번 많이 찾아보세요. 그것도 현금으로. 없다고 말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부분 지급 준비금이 7%도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뉴스에 봤어요. 한국 중앙은행이 압박하는 걸 봤어요. 더 조금 준비하라고. 우리나라는 6% 정도. 그래서 만일에 유사시에 한꺼번에 은행에 고객들이 들이닥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면 한 푼도 더 못 받습니다. 은행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대규모 바로 예금 인출 사태입니다. 한꺼번에 예금주들이 와서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뱅크론이 터졌다는 것은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는데 은행 앞에 모여있는 예금주들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렇게 모여 있어도 사실은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것이 바로 부산 제2저축은행 뱅크런 상태예요. 그래서 2011년 2월 19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저도 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고 내 돈 하더니 그냥 실신해버려요. 은행에 1억씩 넣어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종이쪽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은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은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현금은 좀 찾아두는 것이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달 집어넣더라도 그게 나을 것이에요. 현금을 또 집에 두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죠. 참 살맛 안 납니다. 요즘은 또 금도 이렇게 해서 숨겨두면 뭐 금 탐지기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도둑들이 또 가져가 버린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저축은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이 폭발하는 것에 하면 문제가 아주 큽니다. 핵이 폭발하면 낙진이 2주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핵 폭발 지점에 있으면은 전부 기형이 되거나 온 몸이 있잖아요. 온몸이 불에 타버리거나 모든 신체가 불어 헤쳐지거나 참혹한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것은 너무 참혹해서 올리지를 못하고 좀 비교적 괜찮은 기형으로 된 사람들의 사진을 내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낙진이 14일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동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는 지하 2층 이하로 내려가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북한이 만일에 히로시마 원폭의 10배 되는 수소 핵폭탄을 개발에 성공했다면 히로시마 원폭의 10배의 피해를 우리나라가 남한이 보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안은 지하 2층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버섯 모양으로 핵이 폭발이 이루어지면 그 주변으로 쫙 핵 낙진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괴물입니다. 저건 약과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얼마나 처참하게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팔뚝이 떨어져 나가고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습니다. 좀 양호한 것을 제가 좀 올렸거든요. 저것이 바로 피폭자입니다. 원폭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에게 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에. 성경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좌우로는 산들이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왔습니다. 이런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실 때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들을 싸우기 위하여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이집트 사람들은 수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겨울에나 주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6.25 동란은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주일에나 겨울에나 주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북한은 주일에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또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